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첨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5강의 내용으로서 제1장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장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치유농업 식물자원, 치유농업 식물자원의 재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식물자원, 치유농업 식물자원의 재배. 치유농업 식물활동 소재는 작물로서 이용성 및 경제성이 높고 우수하여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의미한다. 즉 이용성이 높고 경제성도 높고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이 치유농업의 식물활동 소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물은 식품적, 관상적 및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불량 환경 대처 및 환경 조절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물 재배의 이해, 작물의 정의,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 먼저 작물의 가치 중에서 식품적 가치입니다. 식품적 가치, 건강 및 보건식품으로 각종 성인병 예방과 비만 방지, 비타민 A와 C의 중요 공급원, 대부분 알칼리성 식품,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 등으로 체액의 산성화를 방지, 이와 같은 각종 무기질이 풍부, 양리적 기능성 식품, 보건적 기후적 식품이 식품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의 가치 중에서 관상적 가치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취미에 즐거움을 주고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고 인간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내용이 관성적 가치로 왜 들어갔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적 가치, 작물의 가치 중에서 경제적 가치,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임, 상대적 성장 잠재력이 큼,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임. 참고로 2021년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은 54조 42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재배업이 30도 5,640억 원으로서 절반 이상을 작물 재배업에서 농업 생산액이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적 가치 중에서 수출 농업을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소의 분류 중에서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엽경채류, 잎, 줄기 채소죠.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로서 잎채소, 꽃채소, 줄기채소, 비늘줄기채소 등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잎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등이 있고 꽃채소에는 꽃, 양배추, 브로콜리, 아티초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줄기채소에는 새로 돋아나는 줄기를 이용하여 죽순, 토당귀 등이 있습니다. 다음 비늘줄기채소입니다. 비늘줄기채소에는 잎이 변태된 비늘잎 또는 비늘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양파, 마늘, 파, 부추 등이 비늘줄기채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근채류입니다. 뿌리채소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뿌리나 줄기의 일부분이 영양저장기관으로 변형된 지하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근류, 귀근류, 귀경류, 근경류가 있는데 먼저 직근류는 뿌리가 곧은 채소로 무, 당근, 우엉 등이 있습니다. 다음 귀근류입니다. 귀근류는 뿌리가 덩이로 된 채소로 고구마, 마, 카사바 등이 있습니다. 다음 귀경류입니다. 귀경류는 줄기가 덩이로 된 채소로 감자, 돼지감자 등이 귀경류에 해당합니다. 다음 근경류입니다. 근경류는 뿌리줄기가 덩이로 된 채소로 생강, 연근, 고추, 댕이 등이 근경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입니다. 열매 채소죠. 과채류는 열매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로 먼저 콩과 두과죠. 완두, 강남콩, 잠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박과. 박과는 오이, 호박, 참이, 수박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가지과입니다. 가지과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이 가지과에 해당됩니다. 기타, 옥수수, 딸기 등이 과채류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온도 적응성에 따른 채소의 분류입니다. 호온성 채소, 혼행성 채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호온성 채소는 섭씨 25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잘 생육하는 채소를 말합니다. 대부분 열매 채소로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수박, 참이 등이 호온성 채소에 속합니다. 다음 혼행성 채소입니다. 혼행성 채소는 섭씨 18 내지 20도씨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로 대부분 엽근 채소로서 배추, 무, 파, 마늘, 시금치가 혼행성 채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의 분류입니다. 발육 부분에 따른 분류, 진과, 위과, 이렇게 진짜 과일, 가짜 과일 한자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진과를 보면 씨방이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를 진과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과에는 감귤류, 포도, 복숭아 등이 진과에 속합니다. 다음 위과. 위과는 진과와 달리 꽃바퀴, 화탁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립세터클 또는 탈라모스. 탈라모스가 시상이라는 그 신체에서 그 뇌의 조직 시상이 또 꽃바퀴, 화탁이라고 합니다. 리셉터클, 꽃바퀴 등 자방. 자방은 오베리 오브 플랜트, 식물의 그 난소 같은 걸 자방이라고 합니다. 자방 이의 부분이 자방과 같이 발육하는 걸로 사과, 배, 무화과 등이 위과에 속합니다. 사과, 배, 무화과 등이 위과에 속합니다. 다음은 과수의 분류 중에 구주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주에 따른 분류는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견과류, 장과류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인과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과류는 꽃밖의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가 되는 과실입니다. 이에는 인과류에는 사과, 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준인과류입니다. 준인과류는 성숙하면서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입니다. 이에는 감, 감귤, 오렌지 등이 준인과류에 속합니다. 다음 핵과류입니다. 핵과류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로서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등이 핵과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단단해진 과일로서 호두, 밤, 아몬드 등이 견과류에 속하겠습니다. 다음 장과류입니다.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 과즙이 풍부한 과실로서 포도, 무화과, 블루베리, 석류 등이 장과류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화해의 분류 중에서 원예학적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예학적 분류는 크게 일년초, 숙근초, 구근류, 관엽류, 화목류, 기타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년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년초는 말 그대로 한해살이 풀이죠. 이에는 채송화, 봉선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이 일년초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숙근초. 숙근초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겨울에 땅 위 부분이 죽어도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트는 식물로서 국화, 카네이션, 작약, 구절초, 군자랑 등이 숙근초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구근류입니다. 땅속에 구형의 저장기관을 갖는 식물로서 백합, 달리아, 칸나, 튤립, 수선화 등이 구근류에 속하겠습니다. 다음 관엽류입니다. 관엽류는 꽃이 화려하지 않으나 잎이 크고 두꺼우며 광택을 띠고 있는 상록성 푸른 잎이
관상 부위인 식물로서 야자나무, 고무나무, 드라세나 등이 관엽류에 속하겠습니다. 다음 화목류입니다. 화목류는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목분성 식물로서 무궁화, 목련, 개나리, 장미, 동백나무 등이 화목류에 속하겠습니다. 기타 원예학적 분류로는 난, 식충식물, 고산식물, 선인장류가 기타 원예학적 분류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해의 분류 중에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는 분식용, 절화용, 화단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식용은 화분에 심어서 관리하는 식물로서 국화, 제라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절화용입니다. 절화용은 화해류의 꽃을 줄기채 잘라 이용하는 식물로서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등이 절화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단용입니다. 화단용은 시리화단에서 자라는 식물로 봉선화, 백일홍, 셀비어 등이 화단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의 재배 관리입니다. 종자의 파종. 종자의 파종 중에 미립종자. 미립종자는 광이 투과되어야 발하기 때문에 파종 후 복토를 거의 하지 않거나 얇게 한다. 다음 대립종자입니다. 옥수수와 같은 대립종자는 종자 두께의 3배 정도의 흙을 파서 암 조건을 충족해야만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자의 분류입니다. 크게 교배종자, F 아니죠. 고정종자, 영양종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교배종자를 살펴보면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종자로서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배추, 무, 가지, 호박, 참외 등이 교배종자에 속하겠습니다. 다음 고정종자입니다. 고정종자는 우수한 형제를 계속 선발하여 유전 형제를 고정시킨 종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정종자에는 벼, 보리, 밀, 콩, 상추, 미나리,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이 되겠습니다. 이 고정종은 어떤 것이 고정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양종자입니다. 영양종자는 종자가 아닌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의 경우 우수한 유전 정보가 영양체 안에 간직되어 있어서 유전 형질이 퇴화되지 않고 그대로 발현된 종자를 영양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양종자에는 감자, 마늘, 부추, 딸기, 토란, 고구마, 쪽파 등이 영양종자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의 파종 중에 육묘된 모종을 선택하는 경우, 육묘의 목적입니다. 먼저 육묘의 목적.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량을 증대할 수 있다. 집약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종자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자 보증은 국가, 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종자원이나 종자관리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자보증을 받으려면 농식품부 장관, 종자관리사로부터 작물의 고유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생육기에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포장검사에 합격한 종자에 대해서는 규격, 순도, 발화, 수분 등의 종자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는 분류번호, 종명, 품종명, 소집단번호, 발화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당과 같은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다음 파종 방법입니다. 먼저 파종 방법에 있어서 산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파는 말 그대로 토양 전면에 흩어뿌림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이 적게 들지만 수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제초 등의 관리 작업이 불편합니다. 또 통기 및 투강이 나빠지고 도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산파를 하는 종자로는 열무, 얼갈이, 배추 등이 있습니다. 다음 조파입니다. 조파는 뿌린꼴을 만든 후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방법으로서 개체가 차지하는 평면 공작이 넓지 않은 작물에 적용합니다. 개체가 차지하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조파, 수분이나 양분의 공급, 통풍, 통광이 양호합니다. 또한 조파는 관리 작업이 용이하여 생육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파를 하는 채소에는 상추, 시금치, 파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파입니다. 전파. 일정한 간격으로 종자를 1 내지 3씩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노력은 다소 많이 들지만 건실하고 균일한 생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종자량이 적게 들고 통풍 및 투강이 좋습니다. 이에 전파를 하는 채소로는 무, 당근, 양배추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 당근, 양배추는 전파로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접파입니다. 접파는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전파는 전파인데 그곳에 종자를 여러 개 파종한다는 거죠. 또한 접파는 조파나 산파보다는 노력이 많이 들지만 수분, 비료분, 수강 등의 환경 조건이 좋아지므로 생육이 건실하고 양호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육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묘의 종류는 먼저 온상육묘. 온상육묘는 전기에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거나 태양열을 이용하여 온상에서 육묘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봄의 육묘에 이용되며 낮에는 온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촉진하고 밤에는 온도를 낮춰 호흡에 의한 양분 소모를 줄인다고 합니다. 다음 접목육묘입니다. 접목육묘는 박과 및 가지과 채소의 경우 만활병, 위조병, 청구병 등 토양 전염성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저온이나 고온 등 불량 환경에 견디는 힘을 높이며 흡비력을 증진시켜 호박, 박, 야생가지, 토마토, 공대 등을 대목으로 하여 접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접목묘는 기상과 토양 환경이 불량한 시설 재배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육묘의 종류 중에서 양액육묘입니다. 양액육묘는 상토 대신에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무균의 영양소를 지닌 배양액을 공급하거나 배양액만으로 육묘하는 방식입니다. 상토 육묘에 비해서 발근 등 생육이 빠르며 병충해 발생의 위험성이 적다는 겁니다. 다음은 공정육묘입니다. 공정육묘는 규격화된 자재와 집약적 관리를 통해 육묘 비용을 줄이고 모종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최근 많이 이용되며 플러그 육묘라고도 불립니다. 공정육묘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식물 공장의 개념을 적용하여 육묘를 분업화하고 전문화한 것이 공정육묘라고 합니다. 다음 육묘의 상토입니다. 먼저 상토는 육묘, 즉 모종을 가꾸는 온상에 쓰이는 흙을 상토라고 하죠. 이러한 상토의 조건으로는 부드럽고 여러가지 양분을 갖춰야 하고, 둘째,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 공기의 유통이 좋아야 하고, 넷째, 유효 미생물이 많고 번식하고 있대 병연균이나 해충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정육묘 상토는 숙성 상토로서 그 사용되는 재질은 버미큘라이트는 질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트모스, 펄라이트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상토라고 합니다. 다음은 육묘관리입니다. 육묘관리 중에서 경화. 먼저 경화는 모종을 본밭에 정식하기 전 노지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식물체를 굳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화는 이식 전 외부 직사광선과 저온에 서서히 순화시켜 모가 경화한 다음에 정식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식의 효과입니다. 이식의 효과는 생육 촉진 및 수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기 단축 효과가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활착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의 효과는 생육 촉진 및 수량 증대, 토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숙기 단축 효과가 있고, 활착 증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식. 조식은 고래 줄지어 이식하는 방법으로 파, 맹류 등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점식입니다. 점식은 포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어서 점점이 이식하는 방법으로서 이에는 콩, 옥수수 등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혈식입니다. 혈식은 구멍혈자죠. 그 구멍을 파서 심는 게 혈식이겠죠. 혈식은 포기를 많이 띄어서 구덩이를 파고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에는 양배추,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등의 채소가 있고 과수, 수목, 꽃나무 등에서 혈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난식입니다. 어지러울 난자죠. 어지러운 날자. 난식은 일정한 질서 없이 점점이 이식하는 방법으로서 콩밭에 들깨나 조 등을 심는 경우 난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멀칭의 효과입니다. 멀칭의 효과. 먼저 생육 촉진. 생육 촉진은 멀칭을 통한 보온 효과로 인해 보통 재배에 비해 생육이 촉진되어 촉성 재배에 널리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해의 경감. 한은 가물 한자죠. 토양 수분 증발이 억제됨으로써 건조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동해의 경감. 맹류 등의 월동작물을 팁이나 비닐 등을 덮어주면 동해가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음 잡초 발생 억제. 잡초 종자의 경우 호광성이 많아 멀칭을 하게 되면 발화가 억제되며 발화한 잡초도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멀칭을 하면 토양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칭을 실시하면 바람, 물 등으로 발생되는 토양 침식을 줄여주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멀칭의 효과로는 과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과채류의 포장의 멀칭을 통해 과실이 청결하고 신선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육 조절입니다. 결실 조절 관리를 위한 작업으로서 적엽, 잎을 따는 거죠. 적화, 꽃을 따는 거고, 적과, 과일을 따내는 거고, 그 다음 봉기 쓰기. 이렇게 결실 조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엽, 적화, 적과, 봉지 쓰유기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번식 관리 중에서 유성번식, 무성번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성번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무성번식은 감자의 덩이줄기나 고구마의 덩이뿌리처럼 영양기관을 직접 번식에 이용하며 영양번식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분주, 삽목, 취목, 접목, 분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물 재배 활동의 치유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에도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먼저 파종하기. 파종하기는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 솎아주기, 솎음이죠. 솎아주기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덜어내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덜어내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솎아주기입니다. 다음 번식하기. 번식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식하기. 나의 역량을 믿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보는 것에 대한 의미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식물체의 노력과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겨순딱입니다. 겨순딱에는 무조건 겨순을 제거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스스로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하여 곁가지 제거의 결정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인학입니다. 유인학에는 나의 성장에 있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즉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고 이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내 안의 줄기와 잎이 겹쳐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학학입니다. 수학학에는 일기성 성과물이 아닌 작물의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친 생육 전반에 식물을 관리하는 작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기다림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에 따른 성과물은 나 자신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의 가치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물의 영양과 생육입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원소로 16가지가 있는데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분,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등 1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량 무기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이 9가지 주요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NPK는 기본적인 비료의 요소죠. 기본적인 비료의 성분이 NPK죠. 다음은 무기양분의 결핍 증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산소, 수소가 결핍되면 이것은 식물체의 90 내지 98%를 차지하며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유기물 구성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90 내지 98%가 차지하는 탄소, 산소, 수소가 부족하면은 유기물 구성이 억제되는 건 당연하겠죠? 다음 질소입니다. 엽록소, 단백질, 효소 등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하위엽에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화경의 분열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질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잘 생성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입니다. 인은 세포액, 분열조직, 효소 등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뿌리 발육 저해, 어린잎이 암록색이 되고 둘레에 갈변이 생기며 심할 경우 황화하고 결실이 저해된다고 합니다. 다음 칼륨입니다. 칼륨은 여러 효소 반응의 활성제로 작용하며 결핍 시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가 약해지며 잎의 끝이나 둘레의 황화, 하위엽의 조기 낙엽 현상을 보여 결실이 저해된다고 합니다. 다음 칼슘입니다. 칼슘. 세포막의 중간막의 구성원소로 세포막 중간막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뿌리나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황입니다. 원형질과 식물체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엽록소 형성 억제, 질소 고정 능력 저하, 세포 분열 등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다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황백화 현상, 종자성숙 저해, 줄기나 뿌리의 생장점 발육 저해 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철분입니다. 호흡 요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어린잎에서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며 마그네슘과 함께 엽록소 형성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다음 망간입니다. 망간은 여러가지 효소 활성을 높이는 원소로 결핍 시 인맥에서 먼 부분이 황백화되며 화곡류에서는 세로로 줄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음 붕소입니다. 붕소는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작용하는 원소로 결핍 시 분열조직 귀사 발생, 최종 재배 시 수정, 결실 나빠짐,
콩과 작물의 근류 형성 및 질소 고정 저해, 사탕무의 속썩음병, 비트죠. 사탕무 비트의 속썩음병, 순무의 갈색 속썩음병, 사과의 축가병, 인터널 코크, 코키콕 등이라고 하죠. 축가병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다음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효소의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작용하는 원소로 결핍 시 황백화, 귀사, 조기 낙엽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다음 구리입니다. 구리는 산화효소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단백질 형성 저해되며 잎 끝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서 고사한다고 합니다. 말로 죽는다는 거죠. 결핍하면 단백질 형성이 저해된다고 합니다. 구리가. 다음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은 질산 환원 효소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잎의 황백화, 모자이크병 유사 증세, 콩과 작물의 질소 고정력 저해 초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염소입니다. 염소는 광합성 작용과 물의 광분의 촉매 작용을 하는 원소로 결핍 시 어린 잎이 황백화되고 전 식물체의 위주현상은 마르는 현상입니다. 윌팅 피나미나죠. 윌팅 피나미나, 위주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온도 환경 조절 중에서 온도와 작물 대사 작용입니다. 먼저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에서 광합성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생육 적온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호흡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적온보다 높아지면 역시 호흡 속도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분의 흡수 및 이행과의 관계입니다. 양분의 흡수 및 이행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며 적온 이상의 경우에는 호흡을 하지 못함으로써 탄수화물 소모로 인해 양분 흡수가 감퇴한다고 합니다. 다음 증산과의 관계입니다. 증산은 작물로부터 물을 발산하는 중요한 기작으로 온도의 상승을 통해 작물의 증산량을 증가시키며 온도에 따른 작물의 체온 유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휴면과의 관계입니다. 작물의 휴면은 온도와 매우 밀접하며 열대지역과 같이 기온이 높은 지역의 작물은 일반적으로 휴면이 없거나 휴면의 깊이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작물별 유효 온도입니다. 먼저 여름 작물입니다. 여름 작물은 최저 온도가 10 내지 15도씨 되고 최적 optimal temperature는 30 내지 35도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온도는 40 내지 50도씨가 여름 작물의 유효 온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겨울 작물입니다. 겨울 작물은 최저 온도는 1 내지 5도씨, 최적 온도는 15 내지 25도씨, 그리고 최고 온도는 30 내지 40도씨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추, 토마토, 수박입니다. 고추, 토마토, 수박은 최저 온도는 10 내지 15도씨, 최적 온도는 25도씨, 최고 온도는 35도씨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름 작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배추, 상추, 딸기입니다. 다음 배추, 상추, 딸기 4 내지 5도씨, 최적 온도는 17 내지 20도씨, 최고 온도는 25 내지 30도씨가 되겠습니다. 배추, 상추, 딸기. 다음은 튤립, 수선 등은 최저 온도가 10도씨, 최적 온도는 15 내지 18도씨, 최고 온도는 20도씨라고 합니다. 튤립, 수선 등은 최고 온도가 20도씨라고 하네요. 다음 야자식물류입니다. 야자식물류는 최저 온도는 15 내지 18도씨, 최적 온도는 25 내지 30도씨, 최고 온도는 35 내지 40도씨라고 합니다. 다음 선인장류입니다. 선인장류는 최저 온도는 10 내지 15도씨, 최적 온도는 30도씨, 최고 온도는 50도씨라고 합니다. 다음은 열대식물입니다. 열대식물류는 최저 온도는 10도씨, 최적 온도는 25도씨, 그 다음에 최고 온도는 30도씨입니다.
열대 온도가 최고 온도가 30도면 좀 낫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여하튼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광합성 조절, 그래서 광합성 작용입니다. 광합성 작용은 식물이 이렇게 태양에서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또 물하고 합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6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할 때는 포도당과 산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공급받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는 광과 작물의 대사작용입니다. 증산작용입니다. 증상작용. 두 번째 증산작용은 작물이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상승하여 증산이 촉진된다. 또한 광합성에 의해 동화물질이 축적되면 공변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 물의 흡수가 촉진되며 기공이 열려 증산작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증산작용이 아니라 증산작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타 나왔네요. 다음 호흡작용입니다. 호흡작용. 빛은 광합성으로 호흡기질을 합성하여 호흡을 증대시킨다. 또한 벼, 담배 등 C3 식물은 빛에 의해 직접적으로 호흡이 촉진되는 광호흡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 다음은 굴광작용입니다. 이것은 좀 잘 알아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굴광작용. 식물의 한쪽에 빛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의 옥신 농도가 낮아지고 반대쪽이 옥신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의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광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쬐우면은 그 빛을 받는 쪽이 옥신 농도가 낮아지고 그 반대쪽이 옥신 농도가 높아지고 옥신 농도가 높은 쪽에서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에는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굴광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착색입니다. 착색은 빛이 없을 경우 엽록소 현상이 저해되고 다망색 색소인 에티올린이 형성됨에 따라 황백화 현상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에티올린이 형성돼서 황백화 현상이 유발된다고 하네요. 빛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엘롱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엘롱게이션. 신장과 개화. 신장은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의 빛에서는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의 빛에서는 작아지고 자외선의 투과가 적은 그늘 조건에서는 도장하기 쉽다. 또한 광주사가 좋은 환경에서는 광합성이 촉진되고 탄수화물의 축적이 증가하여 화하, 꽃의 그 새싹이죠. 화하 현상이 촉진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물별 생육 강도입니다. 먼저 양지식물입니다. 양지식물은 과채류, 즉 박과가 있죠. 콩과 가지과 딸기 등이 과채류의 양지식물에 속하고 그 다음 양배추, 배추, 결구상추, 무, 당근, 양파, 옥수수, 고구마, 감자, 마 등이 양지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음지식물입니다. 음지식물은 비결구성 잎채소고 마늘, 생강, 파, 부추, 토란, 토당귀, 아스파라거스, 모이 등이 음지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기와 작물의 대사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작용.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감소하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 광합성 작용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 광합성 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보다 높으면 식물의 광합성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보다 높으면 식물의 광합성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장입니다. 생장, 밀, 완두, 해바라기 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대로 암중 발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배 적지입니다.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토입니다. 사토, 관수가 가능하며 시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토에는 과채류와 무, 배추를 조기 재배하면 유리하다고 하네요. 다음 충적토입니다. 충적토는 주로 사질양토 또는 양토로서 토심이 깊고 비육하여 논과 밭 중 어느 쪽으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논이든 밭이든 어느 쪽으로도 이용 가능한 게 충적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충적토에는 무, 당근, 우엉 등의 근체류를 많이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홍적토입니다. 홍적토. 홍적토는 남부 구릉지 등에 많이 분포된 토양으로 오랜 세월 염기가 용탈되어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유기물이 부족하여 척박한 점질토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배수성을 높이고 유기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토양을 개선하여 조선무와 단 근체류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근체류는 뿌리가 짧은 거겠죠? 짧을 단자에다 뿌리 근자. 다음은 화산히토입니다. 화산히토는 흙이 가볍고 배수가 양호하여 알루미늄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화산히토에는 무, 당근, 우엉과 같은 근체류 재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양과 작물의 생육 중에서 토성과 토양 구조입니다. 토성은 점토 함량에 따라서 사토는 점토 함량이 12.5% 이하를 사토라고 하고 양토는 점토 함량이 25%, 그 다음에 식토는 점토 함량이 50% 이상을 식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것을 각각 사양토 및 식양토라고 합니다. 다음 토양 수분과 통기성입니다. 토양의 삼상, 즉 고상, 액상, 기상에서 고상을 제외한 나머지 입자와 입자 사이에 형성되는 토양 공극에는 물과 공기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토양 온도입니다. 토양 온도는 지상부의 생육저온보다 낮고 적지온의 폭이 좁아 대체로 15 내지 20도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작물의 적지온은 종류, 품종 및 대목, 대목은 그 뿌리 붙어 있는 그 접목할 때 뿌리가 붙어 있는 부분이죠. 루트 스탁이라고 합니다. 루트 스탁. 대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생리적으로 15도씨 이상 요구되며 20도씨 부근에서 양, 수분 흡수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온이 낮으면 호흡이 저하되어 작물의 뿌리 생장과 기능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양 반응입니다. 토양 반응은 토양 용액 중의 수소 이온 농도 pH죠. 즉 산도를 의미하며 pH로 반응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작물의 생육에는 pH가 6 내지 7 범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작물의 생육에는 pH가 6 내지 7이죠. 그때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강산성, 즉 pH 5 이하이나 강알칼리성, pH 9 이상에서는 알맞은 작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에 알맞는 작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염류집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류집적은 토양 수분이 적고 산성 토양일수록 심하다고 합니다. 염류집적의 원인은 다비재배, 토양 개량제 및 개분 등의 연용, 계속해서 연달아 쓰는 게 연용이 되겠죠. 연용 등에 있다고 합니다.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에 의한 양분 흡수 및 식물 생육이 억제되며 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잎이 선단부터 타들어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관리입니다. 토양환경관리. 토양환경관리, 경운과 정지, 중역, 관수 및 시비. 먼저 중경입니다. 중역이 아니라 중경이겠죠. 중경. 중경은 경작지 표면을 가볍게 긁어 파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표토의 경화를 막아 토양의 통기성 증진 및 관수 침투의 용이성 향상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간수 침투의 용이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중경은 배토는 작물 재배 시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을 배토라고 하죠. 주로 잡초 및 도북 방지, 방풍 대책, 맹아는 새싹이 나는 것을 맹아라고 하죠. 스프라우팅, 맹아 억제, 추비 목토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겔라잡이 제15강의 내용으로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중에서 치유농업 식물 자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